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대선 유세 도중 오른 귀에 총상을 입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라와 전 세계가 뭉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남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후보 간 연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주말 동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양면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사전 대비 태세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1TV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비 피해 대책을 취재 보도했던 방준원 기자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폭우 대책 꼼꼼히 살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김준호 국민의힘 노원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당한 것과 관련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여야도 정치 테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정치권의 반응이랄까 미국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준호 위원장부터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뭐 어느 이유에서라도 정치 테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이런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끔씩 발생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 극단의 정치, 이제 대결의 정치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가 이제 양극화되고 극단화되는 모습을 지금 많이들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를 봤었을 때도 여야 정치인들 모두 유튜브 정치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대화의 정치가 실종되고 서로를 상생이나 대화의 상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제 죽이려고만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지지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서로를 더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 테러는 무엇이 됐든 지양해야 되고 그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준호 위원장께서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극단적 양극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올 1월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이후에 이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이제 종종 이렇게 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박성민 비서관께서는. 원인에 대해서 진단하는 거는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뭐 대결의 정치, 증오의 정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트럼프 사태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한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여야가 이제 양극단으로 굉장히 크게 부딪히고 대치하는 상황이고 사실은 양당제가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제 좀 강하게 공격할수록 더 표를 얻는 그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단의 정치 구도가 서로를 향한 혐오를 증대시키고 마치 상종할 수 없는 적인 것처럼 이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규정하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좀 싫어하고 피하고 불편하고 이걸 넘어서 이제 증오의 감정이 증대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준호 위원장이 상대를 죽이는 정치,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뭐 이런 그 현상들 우리 그 국내 정치에서도 그렇게 뭐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근데 저도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피격 사건을 두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뭐 여야 모두 이렇게 좀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데선 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또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또 이제 언론 문제로 또 비화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피격 이후에 닥터 헬기를 타고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뭐 민주당의 이제 강선 의원이라든지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이 아니 지금 미국이나 이재명 대표 1월달에 피격 당했을 때나 닥터 헬기 타고 이동한 거는 똑같은데 왜 우리 언론은 당 대표 걱정은 안 하고 그냥 닥터 헬기 탄 거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이런 비판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자가당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그 닥터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제 전원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의료 체계가 레벨 1부터 5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 최상급 병원을 간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레벨 2 병원으로 이제 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지역 의료 체계를 존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지층 보라고 또 이렇게 정치 양극화를 좀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사실 닥터 헬기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잊고 있었는데 있었죠. 또 예.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또 그 얘기를 하셨군요. 자, 그렇다면 미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전 세계 정치, 외교, 경제가 이제 영향을 받는 만큼 우리 역시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이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고령과 인지력 논란으로 후보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우리 이동수 대표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게 단지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인지력 저하 논란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을 맞았음에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준 이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했던 게 지난 이제 2020년의 의회 난입 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의 피해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각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민주당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되게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뭐 캠프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규탄을 하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호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지지층이 더 모여들 것이다. 이 생각이 있는 거고 트럼프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법 리스크가 상당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유죄 판결도 나왔고 근데 이런 어떤 기소됐던 사안들 아니면 유죄 판결 나온 사안들이 이 한 번의 총격으로 인해서 다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기소 리스크가 점점 좀 사그러드는 그런 양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후보 사퇴 압박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총격 이후에도 이렇게 팔을 뻗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네. 사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전당대회에도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건재함을 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과 좀 대비되는 그런 효과도 낳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매우
그 트럼프와 그 공화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단적으로 봐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 달이 남았고 만약에 트럼프와 그쪽이 그 결집을 하면 뭐 민주당도 그냥 지리멸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김준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정치적인 분석은 이제 이동수 대표님이랑 박성민 비서관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피격 사건 이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사진 한 장으로 좀 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번 미국 대선은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진이 보니까 약간 정면에서 찍은 막 파이트 하는 사진도 있고 성조기가 뒤에 아래에서. 그건 네. 뭐 밑에서 찍은 거예요. 네. 밑에서 찍으면 사람이 커 보이거든요. 네. 뭐 약간 뭐 좋게 말하면 위대해 보인다. 그리고 네. 뒤에 성조기가 있고 남자 경호원 둘이 있고 여자 경호원이 이렇게 있고 네. 그 사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는 예. 뭐 그 올려 찍은 프랑스 사진. 혁명 당시 그 그림과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네. 이번 대선은 사실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이번에는 정리가 됐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선 경하무세였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 리스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는데 토론회 이후부터 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해서 극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극복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피격 사건이 있었고 트럼프 후보는 건재하다. 그다음 뭐 미국은 위대하다. 이거를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뭐 미리 예단하는 거는 옳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번 미국 대선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도 좀 뭐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타다 네. 이거죠. 실제로 이제 트럼프도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뭉치고 전 세계가 뭉치는 기회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자,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김진성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9655님이 한국도 서로 진영이 나뉘어서 상대를 혐오하는 현상은 미국 못지않게 심하다고 생각돼 걱정입니다. 뭔가 서로의 마음을 달래줄 만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정치권이 곱씹어볼 만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내로 가봅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새 사령탑을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실시됩니다. 정말 뭐 일주일 남은 거네요. 네. 전당대회가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이긴 해도 그 결과 발표를 하는 건 화요일이지만 금요일부터 이제 투표에 들어가서 토요일까지 투표를 치르고 그다음에 그걸 집계하겠죠. 한동훈 후보 측은 65% 득표율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대세론 구치기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결선 투표에게 뒤집겠다 이렇게 총력전 펼치고 있고요. 자, 우리 김준호 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1차 투표에서 마무리될까요?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 1차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예. 좀 약간 설명을 붙여주신다면. 이미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캠프에 몸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분위기상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65% 득표를 목표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65%까지는 아니겠지만 1차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리고 여태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봤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대세론이 굳어지면은 1차에서 다 마무리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 대세론을 되돌릴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다른 이슈가 등장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그런 한동훈 리스크, 그다음 뭐 문자 관련된 문제들이 한동안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한동훈 후보가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토론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이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한동훈 대세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갔고요.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이 그 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뭐 소폭 상승 정도로 멈췄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내부를 좀 들여다봤었을 때는
큰 변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예. 여론조사를 하나 자, 가져왔는데 이동수 대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론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고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지금 보면은 그 당원 투표 80% 그리고 여론조사 20%를 반영하잖아요. 이 비율대로 이제 갤럽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45%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10%대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갤럽에서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로도 이렇게 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 비교를 했죠. 그 예, 이전하고. 맞습니다. 예. 네, 문자무시 논란이 있기 전에는 한동훈 38%대 비한동훈 34%였는데 논란 이후에는 이게 한동훈 45% 그리고 비한동훈이 30%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 이 논란이 오히려 한동훈 독주 체제를 굳히는 효과만 좀 낫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수 대표도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뭐 1차에서 안 끝날 수도 있지만 결선까지 가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무리 없이 1차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세론이 꺾이는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결국에 지금 이 전당대회를 보면 특히 뭐 원희룡 후보 이런 분들이 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보가 좀 도드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공격하게 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좀 떠오르는 효과가 더 주목도가 높아진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양비론을 제시하면서 제3의 길을 가려고 했던 부분은 좀 유효했던 것 같고 실제로 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전략적 실패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원희룡이라는 후보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도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이 있었고 원희룡 후보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계속 대통령 탄핵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원희룡 후보가 하겠다는 정치가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충분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전당대회 체제가 뭐 나경원 대 한동훈 뭐 원희룡 대 한동훈 이런 구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용산 대 한동훈의 구도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통령과 뭐 영부인을 향한 실망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용산 대 한동훈의 구도에선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세론이 꺾이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서관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네네. 동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원희룡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좀 와닿지가 않은 게 이분이 과거에 뭐 친박이나 이런 분들 많이 있을 때 강성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런 분이었으면은 지금의 어떤 행보가 이해가 될 텐데 과거에 남원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보수 정당의 소장파의 대표 인물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그런 분이 요즘에 어떤 친윤 쪽 입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게 저분이 요즘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영향도 있고 어쨌든 세 분의 공통된 저기 우리 김준호 위원장 한 말씀 더 짧게. 뭐 사실 지금 저희 당 내 분위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네.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라는 이슈보다는 한동훈이 내걸었던 러닝메이트들 그 후보들이 얼마나 당선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오히려 더 지금 화두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한들 뭐 이준석 대표 사태도 있었었고 그런 상황 일련의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당 대표가 된 이후에 그 대표직을 잘 유지할 수 있냐, 당을 받쳐줄 잘 수 있는 사람이 장악해서 있어야 된다. 이끌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사실 차후의 목표가 될 텐데 사실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당을 어떻게 잘 이끌고 지방선거 대선에 또 이길 수 있느냐 그걸 해야 되는데 당 내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그래서 한동훈이 내건 그 러닝메이트들이 몇 명이나 당선이 돼서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화두로 이제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이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단일화 내지 그 후보 간 연대 가능성 주로 이제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될 텐데 서로 자신이 결선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아까 뭐 말씀에 따라서는 1차에서 끝날 거다 뭐 저기 결선까지 갈더라도 이럴 거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만약에 결선에 가더라도
그 원희룡 나경원의 표가 오롯이 합쳐진다 이런 사실 보장이 있나요, 박성민 비서관님? 합쳐진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게 단일화 자체가 성사될 수 있느냐의 문제도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는 네. 어쨌든 용산의 그 사인을 받고 나왔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그렇다면 단일화에 있어서 원희룡 후보가 과연 독자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 가정하에서 보면 결국에 용산에서 나경원 후보와의 단일화를 오케이 해야 뭐 나경원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원희룡으로 단일화가 되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용산의 윤허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과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 상도상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네. 지지율이 좀 높은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용산에서 결과적으로 나경원 후보를 오케이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중간에 이제 이 레이스에서 이탈하고 나경원 후보에게 몰아주는 것을 과연 용산이 허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용산과 나경원 후보의 관계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단일화가 뭐 검토는 서로 하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좀 장벽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지금 나경원 후보의 입장을 보면은 한동훈도 싫고 원희룡도 싫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사천 논란이 일었을 때도 나경원 후보가 지역 당협위원장 앞에서 대놓고 특정 후보 공천하겠다고 했던 김경률 사천이나 뭐 지역에서 열심히 밑바닥 따진 당협위원장 몰아내고 유력 인사 공천한 원희룡 공천이나 모두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또 이제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작년 3월 전당대회에서도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용산에 이미 좀 그 억하심정 같은 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굳이 용산을 도와주는 카드를 선택할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준호 위원장님. 뭐 결선 투표에 갈 거라고 생각은 크게 하진 않습니다만 만약 나경원 의원이 결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저는 원희룡 후보는 충분히 지지 선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희룡 후보가 결선 후보가 된다면은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지지할까, 그거에 네.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출마할 당시만 하더라도 용산에 사인이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고들 생각했는데 네, 며칠 뒤에 원희룡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상처나 배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원희룡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니 연판장 얘기를 꺼내시면서 상당히 격양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만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원희룡 후보가 나왔다는 뜻인데,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원희룡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거나 뭐 의도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면은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 왜냐면은 뭐 용산에서는 전대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반한의 후보로 나온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거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오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갖고 본격적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김두관 후보 측은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며 재검토 촉구했고, 또 이제 김두관 후보는 아울러서 이재명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당의 정책성을 지키는 범위 내야 한다 이렇게 견제를 했어요. 이런 뭐 정책을 둘러싼 견제랄까요? 이런 상황 우리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간 관계상 조금씩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무래도 전략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출마를 하셨을 때부터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셨을 거고, 네. 그럼 이 정치인 김두관의 여정에서 무엇을 얻어갈 거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의 구심점이 되겠다라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 정치적 자산을 확실히 규합해 나가겠다. 이 목표 하에서 지금 모든 메시지와 어떤 선거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네, 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경선 때 했던 것처럼 연설 잘하고 비전 확실하게 보여줘서 다음 행보를 지금 위한 징검다리로 이번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 경선을 보면은 전당대회를 하기 전날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해가지고 전당대회 날 이제 개표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선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제가 김준호 위원장한테는 조금 다른 질문.
지금 최고위원 후보자 13명 중에 8명 이제 컷오프에서 예비 경선에서 8명을 지금 출연했거든요. 네. 자,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네. 누가 제일 눈에 띕니까? 사실 뭐 특별히 어떤 분이 눈에 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살아남은 8분 모두가 나 이재명 대표랑 친해. 이재명 대표랑 같이 정치할 거야. 여러분들 저 이재명이랑 제가 더 친해요라고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언급이 뭐 105회, 103회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이제 학연 지연을 넘어서 명연을 내세우고 있다. 얼마나 이재명 대표와 친한지, 그다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지켜줄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이재명 개인의 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각자의 뭐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거겠지만 사실 개별적 그 후보들이 다들 한 분 빼고는 현직 의원들이신데 정책이나 아니면 민생 관련된 거를 좀 더 주장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차라리 거기에서 차별화를 둬서 더 좋은 점수를 따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 비서관 한 말씀 하실래요? 짧게만. 예.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도 인연인데 어쨌든 인지도 플러스 전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원외 인사들은 많이 떨어졌고 이제 거의 의원들이 됐고 그리고 이 의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어떤 인지도가 좀 높거나 아니면 그동안 정치 여정에서 좀 전투력을 보여주셨던 분들이 좀 평가를 높게 받았다. 그런 여론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뭐 시간 관계상 딱 3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여론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에 대비해서 상설특검 카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중립성 무너질 것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 비판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김준호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세요. 한동훈 후보가 내건 특검 법안이 따로 있습니다. 해병대 특검법 관련해서 그냥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특검 추천권을 이제 대법원장에게 넘긴다는 건데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하면은 본회의에서 하면은 충분히 가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꼭 나쁘다,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가 따로 내건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민 비서관님. 일단 저는 뭐 정부 여당이 적반하장을 멈추고 민심에 좀 순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라고 민주당을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그 두 분의 초법적 오만함에 아마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거부권 남용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거고 이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 때 발의되었던 그 특검 추천권 한에 있어서 지금은 뭐 민주당과 야당이 가져가지만 지난번에는 또 달랐거든요. 그때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안을 받으셨으면 될 일이죠.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다가 또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하면 상설특검까지 저희가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응하시면 될 일이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 일단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그거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고 판단하겠다 했으니까는 저도 지켜볼 일인 것 같고요.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4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야가 2명씩 하던 거를 민주당이 야당이 4명 하게 지금 규칙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전 기존의 어떤 규칙이나 합의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자기 당 쪽으로 유리하게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준호 국민의힘 노원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우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광교 터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광교 터널과 또 북수원에서 부곡까지 각각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 터널 사이로도 주춤하고요.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는 8km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2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대천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중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 화성 휴게소에서 팔탄 분기점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 베프의 범죄도시 코너입니다. 찌양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인 유명 먹방 유튜버 박정원 씨가 수년 동안 교제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가 이른바 사이버 레카들에게 협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목된 유튜버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한 시민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찌양 사건 자세히 알아봅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유튜버 찌양 구독자 1,0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입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인기 유튜버라는 말로 되게 부족하네요. 1,000만 명이 넘으면. 원탑이죠, 원탑. 그렇죠. 원탑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방송에 따른 정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최소 40억 원을 뜯기기도 했다. 이런 내용 고백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박 씨가 겪은 피해 사실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일단 이 그 피해는 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말하자면 뭐라고 부르던 전 남자친구 혹은 전 소속사 사장이라고 네. 하는 사람으로부터로 인한 성착취, 노동착취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네, 네. 그 내용을 여기 말하는 다른 유튜버들이 그걸 빌미로 공갈로 뜯어내는 그 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그 당사자는 이미 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으로서 종결이 됐고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모 유튜브에서 전혀 별개 제3의 유튜브에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얘기되는 근거가 아마도 지금 관련된 유튜브 중에 한 사람이 고소당한 사람과 관련된 그 녹취록을 지금도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쯔양 씨의 피해 사실, 뭐 공갈당한 거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 사실들이 돼서 바로 그 11일 날 본인이 출연하면서 생방송으로 본인의 그 피해와 또 공갈 피해에 관련된 것도 노출을 했고요. 네. 오늘 그 쯔양 씨의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시민이 고발을 한 건데 그 유튜버들을 이제는 직접 고소 당사자가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제3자가 고발했었는데 이제 당사자가 조금 전에 이제 예. 고소를 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찌양 씨죠. 박 씨가 이렇게 교제폭력 피해 고백하게 된 계기가 박 씨가 레카 연합이라고도 불리는 사이버 레카로부터 협박당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부터잖아요. 녹취록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레카라는 게 뭔지 레카 연합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건지 먼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레카라고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면은 레카차가 쭉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찰보다 먼저 와서 그러니까 말하는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먼저 이제 그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마찬가지 개념으로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갖고 예. 그 관련된 사람을 뭐 이거를 뭐 이제 압박을 하든 뭐라고 부르든
뭐 협박을 하든 압박을 하든 해갖고 그에 관련된 동영상을 찍어서 먼저 노출을 한 다음에 조회수를 먼저 올려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그거를 노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노출 안 하면서 돈을 받거나 뭐 이런 방식의 그런 레카라고 하는 것이 있나 봅니다. 네네. 레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그 관련된 레카 연합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술 한 잔 먹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조직 체계가 있어서 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사가 되면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레카 연합이 실제로 지휘 조직 체계에 있다면 이건 범죄 단체입니다.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카 연합의 실체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본부에서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카 연합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경찰이 수사하면 이제 밝혀질 것 같고 사이버 레카라는 것도 결국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쯔양이 이제 상당한 먹잇감이라 그럴까요? 정말 좋은 자기네 돈벌이 수단이 됐을 것 같은데 그들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황금을 나를 않는 거위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씁니다. 쯔양에 대해서. 예. 이렇게 황금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있느냐라는 녹취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 박 씨의 쯔양의 법률 대리인들도 이날 방송에 함께했는데 박 씨가 받지 못한 정상금 최소 40억 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증거들이 같이 공개가 됐습니까?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 전 소속사. 네. 그러니 그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기 사망을 했죠.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은 관련된 문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증거도 굉장히 많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는 사실은 뭐 확정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돈은 받기가 쉽지 않고 뭐 일부는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 대리인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고 근데 그거를 빌미로 유튜버들이 압박을 해왔다 이겁니다. 네네. 자, 박 씨 주장으로는 방송 시작한 지 이제 5년 됐는데 그중 4년 동안 매일 전 남자친구에게 맞으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폭행과 협박을 상습적으로 당했고 뭐 갈취를 그렇게 당했는데 그간 주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제 방치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긴 어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 되죠. 심리학적으로는 학습된 무기력. 왜냐하면 때리고 거의 때린 후에 그 방송 생방을 찍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간간히 성적으로도 공격을 하고 네. 그걸 또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도망 못 간다는 심리적 압박을 준 상태에서는 이 아마 찌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족이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뭐 성적이든 뭐든 이렇게 착취를 해놓고 그걸 찍어놓고 그걸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꼼짝 못하게 한 뭐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예. 그게 거의 매일 지속됐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찌양의 방송을 보면은 이상하게도 여기에 파스라든가 이 상처가 굉장히 많아갖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의아해했었죠. 예.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박 씨가 과거 올린 영상들 거기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팔에 있는 멍자국, 밴드나 파스 붙인 모습 이런 게 폭행의 흔적 아니었나 이런 추측이 뒤늦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교제 폭력 당하는 피해자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볼 수 있는 정황이랄까요? 이런 거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여제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의 일장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압박당한 분들은 정면을 주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선을 잘 못 맞춰요. 그리고 조금만 다가가면 움찔합니다. 움찔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어린 아이들은 로버트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약간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주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른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약간 움찔하는 거 조금씩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고 상처가 있다. 이건 분명히 교제 폭력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죠. 심리적으로도 감정의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 약간 이런 뭐라 그럴까 이 마음의 뭐라 그럴까 문턱을 낮춰져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아무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변을 많이 좀 주시를 살펴요? 합니다. 예, 살핍니다. 왜냐하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약간 멀리 떨어져 갖고 안심을 시키는 방법. 맨 주변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 좀 멀리 있다. 누구도 가까이 못한다라는 거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는 방식이 가장 좋죠. 여기에 있는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전 남자친구 고소했는데 사건 진행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전 남친 사건 그건 이제 종결이 됐고요. 자, 프로파일러님. 박 씨의 변호인 측에서 공개한 전 남자친구 녹취 음성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녹취에 나타난 가해자의 심리 어떤 거였는지 좀 분석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녹취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뭐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드러난 녹취로 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하나 소리를 너무 크게 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마치 비명을 지르는 식으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높이하니까 자기도 하나 이게 연극판처럼 이게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피해자도 역시 그런 식으로 크게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와 촉각각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그 상황에 빠져갖고 행위를 하는 방식의 가해자 심리가 되는 거고 네. 왜 이런 걸 하냐면 자기도 이걸 반복함으로써 이 착취 구조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깼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이게 뭐 다행히 이 찌양 씨는 여기서 벗어나서 다행입니다. 네. 자, 요번에 이제 지목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카라큘라로 활동 중인 이세욱 씨는 협박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찌양님의 법률 대리인분들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고요.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는 저의 황금폰을 제출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찌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런 그 주장들이 검찰에서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행위 때문에 오늘 바로 네. 법률 대리인들이 고소한 이유도 그겁니다.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사태를 물타기하고 호도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고발 사건은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진술을 해야 됩니다. 예. 진술을 안 하면은 이 말한 수사 당국이 진행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법률 대리인 찌양과 법률 대리인은 그건 아니다.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직접 고소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구제역 이 사람은 저기 출두를 해갖고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뭐 틀어놓기도 하고 그건 이제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밝혀줄 거고 네. 사실 조금 이 사람들의 그 뭐 말이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 녹취록을 다 들었거든요. 예. 일종의 범죄 모의 같은 걸 서로 했다는 거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조작된 거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레카 유튜버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올린 영상이 모두 높은 조회수 또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제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박 씨에 대한 2차 가해성 콘텐츠로 다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자, 근데 이런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폭로 유튜버들처럼 타인의 비밀 퍼뜨리면서 돈 버는 이런 게 사실 비즈니스 모델로 되게 자리 잡은 지도 오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건지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의 뭐 심리는 무엇인지 그런 걸 좀 분석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제 이 찌양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런 들어왔을 때 네.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렇게까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그냥 무마시키려고 아마도 했을 것이고 그 무마시킨 사람이 전 남자친구 그 가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의 찌양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간 겁니다. 전 그 죽은 남자친구는 그냥 그걸 무마시키는 게 자기의 이익을 계속 그렇죠. 얻을 수 예.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찌양 씨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를 경찰에 고소하고 명명하게 밝히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약점을 한번 물어버리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정확지 않은 애매한 사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회수를 올립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명확히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예. 그런 부분들 한 말씀 더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얘기도 그겁니다. 가짜 어떤 인물을 또 거기 노출시켜 갖고 마치 자기와 찌양이 뭐 합의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이걸 듣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또 조회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도 피해가면서 사람들의 궁금증도 유발하면서 예. 돈도 벌면서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뭐냐면 사이버 레카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이게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게 그렇게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가요? 처벌이?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래요. 피해 범위라든가 아니면 가해의 의도성도 애매하고 증거 찾기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유튜브는 외국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벌금형 인신구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뭐 이렇게 해봤자 300만 원밖에 더 벌금 받아? 실제로 수익은 3천만 원인데. 예. 그러면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가 그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 사전 규제에 대한 입법론이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사전 규제한다면 이게 어떤 부분을 사전 규제한다는 건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게 프로파일러님이 좀 조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채널 회사에서 네. 우리의 방송통신심의원회 유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것이 반복되면은 아예 그 수익을 못 올리는 구조라든가 IP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근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예, 예. 그렇지만은 적어도 구글이라는 회사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접촉을 통해서 뭔가 대안을 찾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스님이 찌양 어떻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방송을 했을지 잘 이겨내기를 응원합니다. 925 하나님이 그간 교제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이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좀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교제폭력의 심각성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 유가족들이 정책관담회에서 수사 재판 과정의 2차 피해 공유하며 제도 개선을 이제 호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제폭력이라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제폭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폭행이 되는 거죠.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예. 폭행이 10번 반복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그렇죠. 네네. 근데 거꾸로 옵니다. 때리고 나서 네. 합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사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더 보복 폭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또 문제는 뭐냐면 지역 사회에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해자 가족 집단이 피해자 가족 집단을 또 가해하는 어디 주소도 알고 다 번호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게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하면 피해자 가족은 영원히 피해자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드리려는 질문이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보복입니다. 또 이제 그 피해 가족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이제 연인이라든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집 주소, 연락처 이제 아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보복이 두려워서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많죠. 그거를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가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 고소가 진행돼도 쉽게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합의금이 턱없이 낮았습니다. 낮고. 근데 문제는 그거 받고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는 또 2차 가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 피해자한테 죄송합니다. 꼬리 쳤지. 네가 유발한 거잖아. 우리 사회, 우리 지역, 네가 물 다 흐리지? 이런 식으로 3차 가해까지 가는 거죠. 2차 가해, 3차 가해까지 가면 정말 그 피해자가 버티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는 경우로 끝납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경기도 안산에서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이제 위협당하고서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불송치됐는데 이후 검찰이 피해자 이제 설득했어요. 추가 수사한 그때 기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수사기관 믿고 적극적으로 수사 요청하는 거 우리 프로파일러님 필요하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특히 검사님 같은 네. 책임지는 분이 가해자 집단한테 내가 이 사람들 책임지고 한다라고 정도만 표현해도 네. 가해자 집단이 아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나 피해자 집단은 적극적으로 우리 수사기관을 믿고 네. 우리 검사님들을 믿고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없습니다. 네네. 도망다니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어떤 점을 유념해서 또 수사를 해야 할까요? 어떤 또 불가피한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신원은 노출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유튜버 찌양 박 씨의 법률 대리는 박 씨가 현재 방송 이후에 변호인과도 연락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상태다, 너무 힘들어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박 씨처럼 무기력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조금만 버티십시오. 조금만 버티시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그래요. 지금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영원히 가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으면 가해자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거를 버티시면 버틸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주변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고. 수사기관을 또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수사기관도 뭐 워낙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보호하는데 조금 더 유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또 그렇게 쉽게 못하죠. 예.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세원이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세원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엄마. 낙상 시 전두엽이 크게 손상되며 뇌의 절반 이상을 제거해야만 했는데요. 그 후로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엄마는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어린 세원이를 키우며 어려운 살림을 이어왔는데요. 깊은 밤 고기잡이 배에 몸을 싣고 먼 바다로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할머니. 홀로 있는 세원이가 걱정되지만 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선 한시도 몸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돌아온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는 세원이. 작고 기특한 손길에 할머니의 눈시울은 뜨거워만집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할머니와 세원이를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낮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의 양이 더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도합 중부지방으로는 30에서 최대 100mm 안팎의 강우량 예상되고 남부지방도 20에서 80mm가량 오겠습니다. 강하고도 많은 비입니다. 중부지방은 수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또 당일 늦은 밤부터 강하게 오겠습니다. 시간당 30mm로 잡혀 있고요. 남부지방은 15일 밤이나 16일 새벽에 빗줄기가 강하겠습니다. 역시 시간당 20-30mm 정도 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5에서 40mm 정도인데 특히 수도권으로는 최대 60mm 정도로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시간당 20-30mm로 강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충남, 전북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당분간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0도로 예상되고 새벽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총격범이 정신병을 앓았거나 특정 이념에 연루됐다는 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 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을 개정해 국회 추천 몫을 독점하려 한다며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정부가 제시한 마감 시한인 오늘까지 사직 또는 복귀 여부에 답하지 않는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의대 교수 단체와 의사협회는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 방침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커진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최근 충청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산 비탈면은 무너졌고 하천도 범람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비 피해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제 KBS 1TV 시사 프로그램 더 보다에서 폭우가 온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던 방준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재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자 올해도
극한호우에 산사태 났고 하천 범람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몇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네. 이번에도 6명 이상이 비 피해로 숨진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충북이나 충남에서는 산사태로 이렇게 주민분들이 돌아가셨고요. 경북에서는 출근길에 한 여성분이 차를 이렇게 확인하시다가 하천에 휩쓸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크다 보니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충북 영동, 충남 논산, 서천, 그리고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이반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또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한 뒤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6명 이상이 이제 비 피해로 숨졌다는 거 보니까. 자, 지난해에도 많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이 오송 참사와 경북 산사태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해요. 방준원 기자가 현장에 모두 다녀왔다고 하는데 지켜본 현장 모습 어땠습니까? 네. 먼저 오송 참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번에 그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 참사가 났었는데 그쪽에 제방을 다시 올리긴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방을 하나 더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가족분들을 뵀던 게 지난달 22일인데요. 그때 유가족분들하고 터널 내부도 들어가 봤는데 공사가 좀 한창이었습니다. 네. 배수 시설 공사도 하고 있었고 LED 전기 물이 찼을 때 그 전기 LED 등을 보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해서 LED 등도 달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비상 탈출 손잡이 이런 것도 달고 있었습니다. 당초 지자체는 궁평 제2하 지하차도를 지난달 말에 재개통하려고 했는데 유가족분들은 아직 이게 안전성 검증이 좀 안 됐다,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재개통을 미뤄달라고 했고 지금 현재 잠정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장마가 오긴 왔는데. 자, 강과 하천이 범람하면 순식간에 침수가 됩니다. 2년 전 서울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방 기자가 도림천 주변 이제 현장 취재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제가 도림천 주변을 좀 다녀왔는데요. 네. 이게 도림천 주변을 다녀온 게 감사원에서 지난 6월에 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교량 접합부가 제방보다 낮아가지고 교량을 통해서 침수가 될 수 있다, 주변이. 네. 근데 17개 교량을 지적했는데 도림천에 몇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제방보다 교량이 낮은 곳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환경부 홍수 위험 지도를 보면은 하천 범람 지도로 한 게 있는데 도림천을 따라 또 침수 위험이 있다고도 나와 있어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그 침수 위험 지도를 보면은 도림천 주변이 최대 5m 이상까지 침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냥 우리 방 기자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현장에 전문가하고 같이 동행했죠. 네, 전문가분과 같이 갔습니다. 저희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분과 함께 갔는데요. 네네. 현장에 동행한 전문가분도 이게 제방보다 교량이 낮은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불어났을 때 제방을 못 넘은 물들이 교량을 통해서 주변을 침수시킨다고 하셨는데 수로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물이 교량을 통해서 인근 주변으로 이렇게 수로처럼 지나가서 침수를 시킬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랑 동행하신 분이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네. 교수님이신데요. 하천에 있는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제방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거예요. 교량을 담당하는 이제 지자체가 있잖아요. 네. 왜 아직 그대로 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량을 담당하는 구로구청에 한번 여쭤봤는데 네. 구로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희가 다녀온 교량들이 큰 문제를 보이진 않았다.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서울의 전체 취수를 관리하는 서울시는 일단 현실적으로 도림천 교량을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주변이 다 개발이 된 상태고 해가지고 대신 대피 계획이나 아니면은 대도심 빗물 터널을 설치해가지고 조금 그런 침수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자,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 기자가 각종 침수 대비해서 만들어진 체험 시설에서 이제 취재도 할 겸 관련 체험도 이제 하고 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우선 차를 우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침수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이게 먼저 바퀴가 3분의 1이나
102구 높이까지 물이 차면은 네. 자동차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즉시 운행을 멈추시고 바퀴 높이의 3분의 1. 그쵸. 예. 그때는 즉시 운행을 멈추시고 밖으로 나가서 차를 버리고 가는 게 제일 네.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퀴가 잠길 것 같으면은 아예 그 앞에 봤을 때 바퀴가 잠길 것처럼 수위가 있으면 지나가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자, 바퀴 3분의 1이나 네. 102구 높이까지 물이 차는 조짐이 보이면 빨리 차를 버리고 네. 도망가라. 네. 이게 제 1번이고요. 네. 자, 조금 더 난감한 상황, 조금 네. 더 그 위협을 받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지하차도나 도로나 우리 아까 지하차도 이제 그 네. 공사 얘기도 했지만 네. 지하차도나 도로나 운행을 하던 중에 네. 갑자기 물이 불어나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이게 물이 갑자기 엄청 빠르게 불어나가지고 차가 잠길 정도까지 불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가능하면은 그런 조짐이 보면 창문을 일단 내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창문 내려야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차 바깥과 내부의 수압 차이가 있으면 문이 쉽게 안 열린다고 해가지고 창문을 좀 여는 게 방법이고 예. 창문을 못 열었다 싶으면은 뒤에 차 목에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목 예. 받침대 그걸 예. 빼서 차 유리 모서리를 가격해서 자, 차 유리의 중간은 잘 안 깨지니까 그쵸. 모서리 부분을 공략해라. 네. 그리고 요새는 또 휴대용 이런 망치가 있는데 차량용 망치가 네. 그런 뭐 조금 이렇게 똑딱이처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미리 구비하셔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알겠고요. 자, 이번에는 산사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지난해 큰 산사태 난 경북 지역 지금 복구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달 말에 이렇게 경북 예천의 벌방리를 다녀왔는데요. 예. 여기서는 주민 15분이 지난해 산사태로 숨 쉬셨거든요. 아, 15분이요? 네. 네네. 근데 아직 마을 전체는 굴착기로 다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집들도 다 이렇게 뼈대만 남은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잃으신 분들은 대부분 임시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셨고요. 거기서 만난 주민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여쭤봤는데요. 당시에 뭐 전선도 터지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벌방리에 산사태가 난 게 새벽 4시거든요. 밤사이에 어르신들이 그냥 안절부절 집에서 왔다 갔다만 하시고 뒤에서 막 소리가 지르고 이러는데 어쩔 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119에서 와서 이렇게 구해서 나오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조돼서 나온 분이. 네, 아침이요. 밤에는 그러니까 되게 위협을 느꼈는데도 도망가지 못한 분들도 그렇죠. 있었다는 얘기네요.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네. 집에서. 네. 이야, 그랬군요. 네. 자, 보통 산사태 주의보 경보 이게 많이 내립니다. 네. 그런데도 피해가 컸던 이유 뭘까요? 네, 이게 그 예천군 같은 경우도 15일에 산사태가 났는데 전날인 네. 14일부터 산사태 주의보랑 경보가 내려졌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같이 동행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 명령 대피 단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예천군 전체에 대한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서 예천군에 벌방리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집 뒷산 여태까지 멀쩡했었는데 무너질 리가 없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아, 네. 뭐 예천군에 다 피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죠. 벌방면에 어느 마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네, 네. 펑퍼짐하게. 네. 그러니까 예천군. 내가 정말 피해야 되는 건지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예천군 면적이 서울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실제 서울보다 예천군 면적이 더 컸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한 시민단체 분 말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대피 지점을 이렇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그리고 대피에 있어서 좀 강제성이 좀 짙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마을 지킴이를 저희가 예. 비가 많이 올 때 한 몇 달 동안만 고용을 해서 마을 이장님과 함께 직접 집을 가가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네. 퇴거를 해야지 이런 인명 피해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주민들한테 홍보 활동도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엔 경북 예천군 대피 명령 이런 거는 네. 잘 이쪽에서도 어디를 특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네. 펑퍼짐하게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현장에 방 기자가 현장에 가보니까 네.
주민들한테 이게 대피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럼 예천군을 전부 다 대피하라면 이게 저 사람들이 대피할 건지 우리 이거 대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 포인트로 안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이런 주의보나 경보가 실제 그 위험성보다 좀 더 적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방준원 기자는 아직 산사태 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지역을 찝어서 이렇게 현장 취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네네. 뉴스에서도 제가 봤는데 네. 그곳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기는 예천군의 또 다른 마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 말로는 예천군과 똑같은 뭐 입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슷한 구조라고 그 벌방리와 비슷한 구조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을이 일단 산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이 지류들이 마을 한 곳을 향해 있고요. 예. 근데 그 마을들이 대부분 이렇게 계곡이 원래 있는데 거기를 복개해서 길을 만든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모든 물이 마을 한 계곡으로 이렇게 쏠리게 자연적으로 돼 있고요. 그럼 집중호우가 오면 마을로 넘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다녀온 마을 주민분 말로는 네. 아직 산사태는 나지 않았지만 여름 되면은 도랑이라고 하잖아요. 도랑이 예. 항상 물이 넘치고 가끔은 돌멩이들도 굴러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밑으로. 아슬아슬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은 산 위쪽에 예. 임도, 산림도로나 아니면은 묘지처럼 조금 인위적인 흔적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산사태가 시작이 잘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다녀온 마을도 위에 이렇게 또 임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는 여기가 좀 벌방리랑 좀 비슷한 구조라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임도가 했습니다. 있으면 위험하다. 네, 위에 산 위에 임도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될 수가 있다고 시작될 수가 네. 있다. 산사태가. 네, 그런 얘기군요. 네. 자, 682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비가 와도 너무 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비 피해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상기후에 대비해야 하는 때 같아요. 이게 우리는 옛날엔 집중호우라 그랬는데 요즘은 극한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네. 예. 저도 사실 그 옛날 사회부 기자 때 막 네. 수해 취재 많이 다녔거든요. 문산, 네. 연천 네. 이런 데서 제가 일주일 내내 생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침 네. 저녁으로.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막 쏟아붓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집중호우이긴 했어도 요즘은 네. 극한호우가 많아진 게 아무래도 네. 기후변화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더 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이제 풍수, 배산임수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뒤에 산이 있고 네. 옆에 계곡이 있고 그게 결국은 뭐 하천으로 가잖아요. 네. 배산임수 집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마을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우리 방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벌방리랑 비슷한 마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일단 마을 노인회관에 산사태 대피소라고 표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전문가분께서 그 대피소도 산사태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곡의 직각 방향이어가지고 바로 산사태가 덮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산사태 대피소 같은 경우는 보통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게 어떻게 지정이 된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어쨌든 네. 대피소로 지정해 놓은 데가 네. 보니까 산사태 이제 취약 지역이라 이거죠. 네. 아, 그랬어요.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산사태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전문가 위험한 지역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가 지정이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못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표시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은 어제 뉴스를 보시면은 그 산사태 대피소라고는 스티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잘못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잘못 놓으셨냐 여쭤보니까 그냥 누가 붙였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해당 지자체에서.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스티커는 곧 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다만 여기 지금 그 마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관리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 좀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네네. 네. 자, 잘못 붙여놓은 거다. 네.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절차는 네. 밟고 있다. 네. 그럼 뭐 벌써 밟았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이 장마철인데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바로 뒷산에 4천여 그루가 벌채된 마을도 이제 취재차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벌채가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일단 그 마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네. 제가 이 영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북 영동의 한 마을이었는데요. 이렇게 백두대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나무가 빽빽하게 있었는데 한 곳만 이렇게 벌채가 돼 있었어요. 예. 허전했는데 바로 밑에는 마을이 있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위에 4천여 그루를 이렇게 베어갔던 거고. 4천여 그루. 네. 예. 그 마을에 가보니까 주민분들께서는 너무 불안하다. 산사태 민원도 냈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지자체에. 근데 벌채는 이어졌고 결국에는 4천여 구 올해 초 다 베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산사태가 뭐 민둥산이면 날 수 있다 이런 걸 배우긴 했었는데. 저도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매우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보도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봤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네, 이게 또 완전 벌채한다고 무조건 산사태가 난다는 아닌데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산사태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나무가 보통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비가 내려도 좀 강수량이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뿌리도 또 흙을 지탱해 준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벌채를 할 때 저희가 갔다 온 적이 굴착기를 갖고 올라갔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예. 보통 벌채를 할 때 굴착기가 이렇게 산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너무 교란이 돼서 물을 더 빨리 흡수하고 그 물이 산에 있다가 터지면 이렇게 산사태가 나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벌채 이후에 마을을 보호할 모든 안전장치랄까, 굳건한 펜스랄까 뭐 이런 건 좀 있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없었고 마을 주민분들도 없었다고는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벌채를 하신 분과 통화를 하긴 했었거든요. 벌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영동군에서 전에 이렇게 군의원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전 군의원, 네. 전 영동 군의원. 네. 네. 그러니까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산사태가 좀 위험해 보이고 주민들분도 좀 불안을 호소하시는데 네. 이런 산사태 같은 거 다 계산하고 하셨냐 여쭤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나무 밑에 조금 몇 그루를 남겨두는 등 좀 나름대로 대비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위험해 보이는 그런 수준이긴 했습니다. 아니 본인은 뭐 했다고 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벌채도 이제 지자체가 하니까 네. 벌채를 허가해준 지자체는 또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도 지자체에 취재를 했는데요. 예. 지자체는 일단 그 해당 지역이 산사태 취약 지역은 아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벌채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산림기술사분들이 다 평가를 해가지고 산사태가 날지 안 날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따져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본인 그 군에서도 더 자주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궁금한 게 산사태 취약 지역 아니어도 그렇게 벌채하면 아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우리 방 기자 말씀하셨잖아요. 그 취약 지역화 사실상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형이나 지질이 워낙 튼튼하면 벌채를 해도 뭐 버틸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게 좀 애매하거나 집안이 다소 약한 데는 벌채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뭐 그래도 괜찮대요, 뭐래요? 근데 이게 이 지자체가 예. 그 알고 보니까 다른데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는 마을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경계선 옆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산에 벌채 허가를 또 내준 적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취약 지역 바로 옆에. 그거는 좀 아주 최근은 아니고 옛날에 2021년이죠. 2021년 오래된 일도 아니네요. 예. 근데 결국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하고 하셔가지고 그런지 결국 벌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취약 지역은 벌채가 안 되는 게 맞는데 취약 지역이 아닌 곳은 또 이렇게 벌채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뭐 개인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또 내 재산을 이렇게 뭐 하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산사태가 뭐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취약 지역에서 난 게 있고 취약 지역 아닌 지정이 안 된 곳에서 난 게 있는데 뭐 그 비율 같은 거 좀 저기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네, 지난해 그 국감에서 이게 공개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해 8월까지 해서
산사태가 2,400여 건이 났는데 네. 그 가운데 97%가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났고요. 네. 그리고 그 전전에도 90% 넘게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보면 네. 사실 취약 지역 지정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 네. 취약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막 벌목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더 위험해져서 결국은 그런 곳에서 더 산사태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 저희 인터뷰해 주신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어디가 취약하고 아닌지 행정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라고는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전수 조사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자, 청취자 문자 2개 소개해드립니다. 김경순 씨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지자체 관리가 소홀한 것 같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진짜 뼈저리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8026님이 이번에 군산에 비가 정말 양동이로 퍼붓는 듯이 내렸습니다. 마당까지 순식간에 비가 들이치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또 그런 폭우가 올까 봐 두렵습니다. 다들 이제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아직 장마 기간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민가위에서 산사태가 나기만 하면 인명피해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만난 전문가들, 이번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 대부분은 산사태 자체는 막을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최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사방댐이나 아니면 토성류를 막아줄 방패막이 같은 거를 좀 철근 콘크리트로 설치를 해서 네. 토성류가 흘러왔을 때 민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대피 체계를 조금 잘 잡아서 인명피해가 안 나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플러스 이제 어느 곳이 흘러내릴 뭐라 그럴까요? 네. 어떤 조짐이 보이는지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준원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흥 요금소 부근 4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안성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같은 부근 3차로에서는 낙하물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도 일찍 분기점 진입로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8탄 분기점까지 12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지나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예정대로 우리 시각 오늘 밤부터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죠. 네, 거의 지금 총격 사건 이후에 응급치료 받고 그 이후 일정 정말 다 그대로 소화하고 있거든요. 유세 현장도 다 가고 있고요. 정말 그리고 보란 듯이 소화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전당대회 열릴 예정인 지금 위스콘신주 밀워키에도 도착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공화당 공식 대선 후보 지명하는 자리인데 총격 사건 이후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워낙에 지금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날 행사가 사실상의 대관식 내지는 정치 테러에서 살아 돌아온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아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고령 논란에 휩싸인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된 이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좀 일정을 강행할 필요는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트럼프를 향한 이제 정치 테러가 있었지만 이
테러 자체가 이 전당대회를 전례 없는 흥행몰이로 좀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셈인데요. 지금 현지 분위기를 좀 전하는 보도들을 좀 보면 네.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러키로 다 모여들고 있는데 거의 뭐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트럼프가 마치 백악관 재입성에 이미 성공한 것처럼 좀 정말 축포를 터뜨리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오는 18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마지막 날에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트럼프의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깜짝 등장할 거라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제 18일에는 트럼프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게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오늘 뭐 뉴욕 포스트 인터뷰가 좀 살짝 공개가 됐는데 거기 좀 내용으로 좀 미뤄 짐작해 보면 일단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원래는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좀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그랬어요. 그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이번 사건이 네. 미국이 뭉치고 세계가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와, 뭐 이렇게 막 세계의 대통령으로. 예. 그래서 이제 18일까지 열리잖아요. 15일부터 18일까지. 그럼 네. 이제 수락 연설이 그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럼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여담인데. 그 총격이 있었을 때 뒤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게 막 등산 모자 같은 거 쓰고 막 숙일까 말까 하는 남성도 있었고 여성들도 막 머리를 숙였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열렬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그 화면에 비치는 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맞아요. 그럼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그 뒤에 올 수 있을까 이런 혼자 제가 생각을 하면서 군용 헬멧을 쓰고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네.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보도를 네. 보니까 무섭지 않았냐. 그거 보고 충격받았을 텐데 어떻게 여기 전당대회 여기를 왔냐라고 네. 하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더 뭉쳐야 된다. 이런 발언 멘트들이 지지자들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정말 지지자들도 뭉치게 만들지만 이거 정말 부동층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상당히 파급력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보세요. 그 군용 헬멧 쓰고 나타난 사람 이때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다음 질문입니다. 네. 용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미 사망한 터라 범행 동기 당장 밝히긴 쉽진 않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살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범인에게 뭘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내용들은 뭐 20살의 평범하고 뭐 전형적인 백인 청년이다. 네. 그리고 뭐 공화당 당원이라는 거, 뭐 한때 민주당 관련 단체에 기부한 전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이게 뭔가 현재로서는 뚜렷한 범행 동기를 좀 밝혀낼 만한 단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뭐 테러 단체, 뭐 배후설 뭐 이런 것도 전혀 지금 관련이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일단 수사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근데 트럼프 이제 캠프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는 물론 이제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의 이제 적을 상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더 뭉쳐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게 민주당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뭐 어떤 거냐면 바이든 캠프가 이제 트럼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뭐 파시스트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규정을 하고 거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테러를 조장한 거다. 그래서 바이든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제가 만약 미국 민주당 쪽이라면 이 총기 규제 쪽에 조금 얘기를 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총기 규제에 되게 관용적인 게 또 트럼프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 논란이 또 불이 붙고 있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이 대선에서 이 이슈가 작용을 할지가 앞으로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은 총기 규제에 반대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그 이제 소총 AR-15가 사실 이게 이 총기 규제 이슈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네. 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이 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기약보다 사기 쉬워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구입이 쉽고요. 그리고 대량 학살 사건이 이제 굉장히 수차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 내에서.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네. 예. 그런데 그때마다 등장했던 총이 바로 이 AR-15입니다. 사기 쉬우니까.
네. 예. 그런데 이 총으로 이제 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트럼프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이제 아이러니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해서 그럼 트럼프가 입장선회를 할 것이냐, 공화당이 입장선회를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슈에서 이제 뭔가 다른 이제 이 뭔가 이슈를 선점하려면 이 총기 규제 이슈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트럼프를 다른 걸로 공격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총기 규제 이슈를 굉장히 이제 부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 이제 트럼프랑 공화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제 요게 이제 관심인데,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이제 지지층들을 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뜩이나 이제 또 이 트럼프의 기존 지지자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여기에서 더 뭔가 결집력을 높여줄 만한 이슈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총기 규제에 대해서 뭔가 약간의 이제 한 발 물러서는 이제 이런 입장들을 보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결집력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셈이 복잡한 이 함수 속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지옥까지 갔다 돌아온 그 어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어떤 그 요인이 총기 규제에 그렇게 상쇄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아마 그 관측이 많은 것 같은데, 여튼 앞으로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오늘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할 건지 사직할 건지 최종 결정을 본래는 해야 하는 날입니다. 정부가 수련병원들의 오늘까지 사직서를 수리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자,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거의 미동도 없다,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단의 날이었지만 아무도 결단을 내리지 않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당초 이제 계획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오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수련병원이 이제 전공의들에게 사직할 거냐 복귀할 거냐 이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해 달라. 이게 이제 정오까지가 시한이었는데 일단 거의 무응답이 많았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17일까지 원래는 수련병원별로 이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을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카운트가 안 됐죠. 그리고 이제 22일부터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누가 오고 누가 돌아오지 않고 누가 돌아올 건지에 대한 이게 뭔가 정확한 집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수련병원들 당초에 이제 방침 세웠던 게 뭐였냐면, 이제 만약에 의사를 아예 안 밝힌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하는 걸 방침으로 정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무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한 1만여 명 정도, 만약에 이 원칙대로 그냥 하자면 1만여 명 정도가 갑자기 집단 사직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의료 공백은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방 수련병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고민이 깊은 게, 이 전공의들 사직서를 이제 그대로 수리를 했다가 혹시라도 이게 이 결원이 충원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이제 이 정부의 방침은 사직서 다 처리해주고 9월에 다 모집해서 그때 충원해라라는 거지만, 지방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이 충원이 안 됐을 때는 그대로 그냥 그게 공백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원칙대로 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참 이게 모집 인원 신청을 적게 하더라도 병원이 길러낸 전공의들 내쫓는 게 이제 더 큰 손실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정부 집계를 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지금 한 211개 이제 수련병원에 출근율이 8.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8.1%에서 지금 이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고 했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요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게, 자, 이제 10,000명. 사실 이제 바둑에서도 대마불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여기서 가가지고 저쪽에 정부가 하라는데 해가지고 저쪽 병원에 합류했다가는 괜히 자기네 동료나 그 소사이어티에서 그 배척을 당하지, 어차피 우리는 안 죽는데 10,000명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인가요? 그러면 과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 내년에 어떤 학사 일정이나 이런 걸 진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과연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지 그냥 대마불사 그렇게 봐야 됩니까? 비슷하게 거의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정부의 생각 그리고 이제 이 전공의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려는 그 중간에 있는 의대 교수들의 생각 그리고 전공의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제 정부에서 당초 이제 유아책을 내놨을 때 뭔가 하나의 이제 물꼬를 틀 생각으로 이제 내놨던 게 뭐였냐면 원래는 이제 권역별로 이제 내가 원래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권역 안에서만 지원을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깼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야 너네 지금 빅5 병원 전공의들 안 돌아오면 이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다시 돌아와.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야지. 안 그러면 그게 공석이 되면서 9월에 다른 전공의들로 채울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 병원에 이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이제 이 지방 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아책 안에 이제 이런 카드 하나를 심어놨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통했네요. 하나도 안 통했던 게 뭐냐면 아무도 갈 생각이 없었고 좀 거기에 균열이 일어나야 그 다음이 진행이 맞습니다.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을 거고 9월까지도 그 모집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공의들의 생각은 우리는 아예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사직서를 수리하든 2월에 우리는 이미 사직서를 이미 냈다. 그러니까 그때로 수리를 해라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0,000명의 의료 공백을 정부가 감당할 수는 없을 거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또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에 그 자체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직 처리 무응답을 한 사람들은 무응답대로 이제 의견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월 사직서 수리로 차라리 이제 처리를 해줘야 지금 수리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부가 방침을 바꿔서 너네들 2월부터 어쨌든 6월까지는 우리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니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추후에 혹시라도 이제 처벌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때문에 전공의들이 원하는 시점에 사직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이 의대 교수들의 이런 요구 사항들은 결국에는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싶어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전공의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꿈쩍 안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전혀 이 동상이몽에 의해서 이 대화 테이블 자체가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10,000명의 의료 공백을 정부는 감당 못할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 중에 이 미국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끌었던 베버리 힐스 아이들입니다. 이거 사실 비버리 힐스인데 여하튼 그때 제목이 베버리 힐스의 아이들입니다.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여배우 셰넌 도어티 별세했습니다. 53살에. 아,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제 미국의 하이틴 스타고 말씀하신 이제 드라마 베벌리 힐스의 아이들에서 브렌다로 알려져 있는 배우예요. 이제 5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2015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다행히도 완치 판정을 받았었는데 2020년에 암이 재발해서 전이가 됐고 이제 사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6월에 좀 이게 좀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암이 뇌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그때 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 좀 쾌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도어티가 직접 팟캐스트를 좀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좀 투병 생활을 계속해서 좀 공유를 했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아무래도 브렌다라는 이름 들으면 이제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좀 떠올리시게 브랜드는 뭐하나 이 생각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브랜든 역을 맡았던 이제 그때 남매 사이로 출연을 했었죠. 배우 제이슨 프리스틀리도 이 부고에 대해서 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우리 모두가 좀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상대역 딜런을 연기한 배우 있잖아요. 네, 저도 딜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딜런 같은 경우는 이미 별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연령대인데 이미 2019년 3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52세 일기로 별세를 했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에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봐야 됩니다. 네. 집권 시기에 어떤 정책을 했는지 보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트럼프 집권 당시에 세금을 낮추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했었죠. 네. 그럼 일단은 그 재정 지출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국채 발행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국채 금리 상승을 이제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국채 금리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랑 거꾸로 가니까 예.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채권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뭐 9월에 금리 인하가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거든요. 물론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뭐 채권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했느냐, 보편적 관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약에서도 계속적으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제한된 이민 정책을 계속 했었죠. 국경에 이제는 막 담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데,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국경 수비대가 날 살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는 유세장에서 네. 오른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이제는 투사된 그 불법 이민자의 관련 도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민자들이 줄었다 하면서 도표를 딱 가리키는 그 순간,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총알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저도 봤어요.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됐으면 저 머리의 뒤쪽 부분을 맞을 맞아요. 수도 있었는데 돌리는 순간에 각도가 얇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귀에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딱 그 이민 정책 얘기할 때였거든요. 도표를 가리키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국경 수비대가 날 살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아마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민 정책에 대한 더 강도 높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보도가 될 거고, 그러면서 사실상 경제 성장은 이제는 둔화될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고금리 상태로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 시기가 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돈 풀기 들어갈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한번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금리를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9월은 갈 것 같습니다. 9월에는 연준에서 분명히 금리 인하는 단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물론 변수가 없는 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의 그 주식 시장에서는 방산주가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뭘 했냐 이런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안 지켜준다. 니네 나라가 알아서 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나라들이 결국에는 방산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무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방산주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또 방산주가 떴고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이따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밀었던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최고의 치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해 버릴 거야.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냥 붕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들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표정도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여기 눈여겨볼 만한 소식 있었나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대신에 이제 반대로 배터리 쪽,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은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네. 이번 또 이슈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뭐 반도체 쪽 투자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을 때 10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10조 4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왜 이렇게 좋았죠? 이게 7분기 만에 다시 한번 10조 원대로 간 건데 워낙 그 삼성전자는 분기별 잠정 실적 발표 때 10조 정도 넘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워낙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감산 효과 나오고 있죠. 가격 반등했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AI 칩 이 부분에 대해서 호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을 보면은요,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야, 엔비디아 쪽에다가 공급 승인 뉴스만 나와봐. 이거 10만 전자 바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들의 희망사항인 거고 네. 어쨌든 간에 공급 승인만 나오면 호재는 맞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분들은 기대를 많이 높이고 있다. 오늘도 2%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섰습니다. 생산 차질 같은 이런 영향 없을까요? 지금 당분간 없지만은 사실상 이제 파업이 장기화되면은 생산 차질도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조의 1차 목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전삼노조 이런 노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8인치 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목표다. 한마디로 이제 생산 차질을 하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노조가 사실상 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생산 차질을 빌게 할 거야. 아마도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전삼노 같은 경우가 사실 그 노조원들이 그 2만 8천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파업이 가면서 점점 늘어요. 파업원들. 그래서 전체의 22% 차지했다가 지금 24%까지 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좀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과연 정말로 이게 생산 차질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해외 바이어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약속을 못 지키게 된다 그러면 고객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LG 엔솔 같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제 반토막 났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원자재인 리튬 가격이 최근에 떨어진 영향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이제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은 사실상 이제는 좀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게 레깅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반대로 역 레깅 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는 비싸게 들어와서 비싸게 들어온 거예요, 원자재를요. 그럼 엔지엔솔 얘기겠죠. 이제는 광물을 비싸게 들어왔는데 일단 막상 팔려고 했더니 가격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갖고 와서 싸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LG엔솔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이런 역 레깅 효과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차 때문에 이런 어떤 수익성 감소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경북, 울진, 충북 단양에서 리튬 매장돼 있다는 게 이제 확인됐다고 합니다. 리튬 지금 이제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좀 호재가 될까요? 근데 이게 사실 생산이 되려면 경제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울진 그 단양에서 이제는 리튬에 대해서 이게 품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나 이런 리튬이 들어가 있느냐 광상에. 그래서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울진 광산 같은 경우는 리튬 품위가 0.3에서 1.5% 사이였습니다. 근데 전세적으로 봤을 때 최저 품위를 0.2%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예. 품질이. 그런데 이제는 단양, 광산 같은 경우에는 0.01에서 0.5%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위가 좀 낮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개발을 들어가도 돼야 될지 말지는 사실상 이건 조금 미지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네. 무엇보다 이제 환경 문제가 걸립니다. 이게 광산 같은 경우가 환경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앞으로 아마 시장성 조사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이렇게 고전하는 사이에 중국산 배터리 약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배터리 업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같은 3원계 배터리가 주력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밀도가 높죠. 그다음에 오래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안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고 가격이 또 3원계는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사고 있거든요. 리튬 인산 철이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좀 달라요. 성격이.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또 안정성이 있다는 게 장점으로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LFP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3원계 배터리도 잘 하지만은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단 NG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르노 전기차 부분에 이런 LFP 배터리를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공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판단을 해요. 그동안 우리가 약세였던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실적 얘기했는데 금리도 네. 주가에 이제 영향 많이 줍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리를 12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하반기에 인하할 수도 있다. 정책 방향 전환 검토하겠다 이런 메시지 내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일단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 시장의 참여자들 지금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의 최고의 관심사로 전 생각을 해봅니다. 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9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10월에 FOMC 끝나고 이제 금토일가 열리니까 10월 달에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네. 9월에 FOMC 회의는 거의 확률이 시장에서는 90% 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9월에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 단행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금통위에서 10월 달에 금리 인하 단행할 거야라고 보고 있고 이 시스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8월 달에 금리 인하하기에는 환율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9월에 금리 인하 단행하는 거 확인하고 10월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좀 맞춰서 좀 투자라든지 뭐 시스템들을 경제 투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짧게 하나 네. 부탁드릴게요. 코스피는 지금 2,900선에 근접하면서 연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금리 인하 후에 주식 시장 전망이 주신다면 네. 3,000선 돌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 반도체 업황 호황이 있는데 삼성전자가요. 코스피 시장에서 22.56%의 사실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 업황 좋죠. 삼성전자 주가 오릅니다. 그럼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이 3,000선 돌파에 큰 힘을 발휘할 것 같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 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주식 떠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변수 없는 한 3,000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437님 오늘 초복인 줄도 모르고 하루 보냈네요. 가족들과 만난 거 먹고 힘내서 올 여름을 즐겨야겠어요. 뉴스레터 K 청취율 조사 결과 무조건 1등일 거라 믿어요. 감사합니다. 7246님 남편은 재밌고 아기자기한 사연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 듣자고 하지만 저는 뉴스레터 K 골수 팬입니다. 뉴스레터 K에도 아기자기한 코너들 많거든요.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초복,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무더위와 장맛비가 함께하는 여름 저녁.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